보이나? 오케이. CPTPP 가입 위해 축산물 검역 장벽 허문다. 농식품부 개정 고시한 행정 예고. 수출국 유리한 구획화 인정. 농장 도축장 등 계통 단위로 일정 구획 정해 수입 요청 가능. 사실상 비관세 장벽 와르르. 질병 발생국 축산물이라도 수입 원천 봉쇄는 어려워. 가축 질병 검역의 구획화 개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수출국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도록 출하, 도축, 가공 등을 아우르는 일련의 계통을 청정지역으로 구획화한 후 그 구획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우리나라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 농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온 검역 장벽이 대폭 낮아지면서 주요 축산업이 붕괴 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 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 위험 분석 요령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눈에 띄는 점은 종전에 없던 구획화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개정 고시안은 1개 이상의 시설에서 사육되고 특정 질병에 대한 차별화한 동물 위생 상태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차단 방역 관리 체계에 의해 다른 감수성 동물 집단과 구분돼 관리되는 동물 소집단을 구획으로 정의했다. 또한 특정 동물 전염성 질병과 관련해 구획화 인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출국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획을 설정하고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인정을 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쉽게 말해 가축 질병을 퇴치하지 못한 수출국이 국가 전체나 일부 지역이 아닌 청정지역 내 농장, 도축장 등 하나의 계통 단위로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출국 전역의 가축 질병 상황을 토대로 축산물 수입을 허용해왔고 아주 예외적으로 지역화를 인정했다. 2018년 브라질 산타카리나 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같은 해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지역화도 인정됐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구획화는 지역화보다 더욱 유리한 검역 기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오리곤주산 블루베리처럼 지역 개념이 분명한 식품과 달리 동물은 같이 사슬해서 지역을 넘나든 특성이 있어 수출국은 하나의 계통을 구획으로 인정해 구획별로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지역화와 구획화를 인정하라는 국제규범의 요구에 발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구획화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앞으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축산물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우리나라가 관세보다 검역을 통해 신선 축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구획화가 도입되면 질병 발생국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원천 봉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 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동식물 위생 검역이 철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검역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고 시설 설비를 보강해야 농업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나아가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검역 선진화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획화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때문으로 알려졌다. CPTPP는 회원국의 구획화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CPTPP 가입의 전제 조건이 구획화 인정인 셈이다. 실제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CPTPP 가입에 필요한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위생검역을 논의했다. 꿀고구마 맛보세요. 실하게 여문 고구마가 붉은 자체를 드러내면 농민의 근심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수확의 기쁨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경기 여주시 대신면에 있는 고구마밭에서 작업자들이 따가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중무장을 한 채 고구마를 캐고 있다. 국가식량계획 확정. 내년 공공비축 및 2021년부터 2025년 국가식량계획 확정. 내년 공공비축 및 45만 톤 매입. 농식품 바우처 예비 타당성 조사. 축산물 PLS는 2024년 시행. 정부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이 내년에 10만 톤 더 늘어난 45만 톤으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내년에 실시된다. 유제품을 제외한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축산물 분야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내외적으로 식량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발맞춰 국민 먹거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 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짜였다. 우선 쌀, 밀, 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했다. 밀은 지난해 3,000톤에서 내년 1만 4천 톤으로, 콩은 1만 7천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늘린다. 이 같은 대책 등을 통해 두 품목의 자급률은 4년 후인 2025년 각각 5%, 33%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난해 91곳에서 91곳에서 2025년 150곳으로 확충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해 공동가공 판매를 돕는다. 친환경 농업집적 지구는 2025년까지 72곳을 신규로 육성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을 올해 303개에서 2025년 363개로 확대 개발한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2027년 구축하고 경종, 농업, 축산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인 농식품 분야 2050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10월 중 내놓는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부처별로 제공해온 식품 영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올해 52,392건에서 2025년 10만 6천 건으로 확대한다. 관세청 등이 나눠 맡아온 수입 농산물 이력 관리를 내년부터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한다. 국가식량계획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한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국가식량계획과 지역 푸드플랜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 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재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향세법 처리 여야 전격 합의 24일 법사위 통과 확실 여야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고향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되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직접 본회의에 보내겠다는 강수를 두자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16일 법사위 여야 간사들과 함께 고향세법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24일 법사위에서 이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여야는 그동안 형성된 고향세법 쟁점에 대해 개인 기부한도 500만원 설정,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동시 모집 허용 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단체별 모금 한도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고향세 도입 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원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고향세법이 24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27일 또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 고향세법은 지난해 9월 행안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발이 묶이면서 조속한 제도 도입을 바라는 농촌 지역과 농민단체 등의 불만을 샀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15일 법사위 장기 계류 중인 고향세법 문제를 지적하고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절차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행안위는 고향세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법사위 월권으로 규정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서 고향세법 서면부의 요구 안건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법사위에 처리를 맡겼다. 상생기금 출연 인색, 대기업 줄줄이 호출, 국회 농해수위 국감 출석 요구, 협력구조 분석 적극 참여 촉구, 동물용 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 군급식 조달 방식 변경도 도마.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기업 플랫폼 기업 임원들이 대거 증인으로 호출된다. 저조한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출연 실적과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36개 소기관에 대한 2021년 국감계획서와 대기업 대표 등을 포함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채택했다. 상생기금과 관련해서 김기난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등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모범 사례로 상생기금을 언급했던 점과 관련 상생기금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조성된 상생기금은 1,293억 원으로 기업 등이 매년 1,000억 원씩 출연하기로 한 목표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협력 구조를 분석하고 출연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 심동원 농심 대표이사, 송자량 삼양사 대표이사, 구지훈 아호홈 대표이사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저율 관세 할당으로 무관세 수입 농산물 혜택을 누리는 기업과 농촌의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석을 요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대표이사 등 거대 플랫폼 기업 임원들도 명단에 올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동물의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문제를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 의성군 의원과 윤재갑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국감장으로 부른다. 군급식 조달 방식 변경으로 장병 식단이 수입 농산물로 채워질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질의가 예상된다. 이날 농해수위는 당초 10월 1일로 예정했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10월 5일로 조정하는 등 소관기관 국감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예산결손심사소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새로 선출했다. 인구 감소로 지역 농업 위기 고조, 지자체 협동조합 협치가 해법, 지역 상생 모델 모색 토론회, 농협 농민 참여 확대 필요 지적, 촉진법 제정 등 제도화도 강조. 인구 감소로 위기가 고조되는 지역 문제의 해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 협치 모델 구축 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이 추진 중인 지자체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민관협치 플랫폼을 설치하고 민관협력 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지역 상생을 위한 협치 모델 구축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사업 효과를 높일 대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은 농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립조합 등의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라며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지역 협치 농정의 사례로 꼽히는 농협의 지자체 협력 사업을 성숙화할 방안에 주목했다. 2000년 처음 선보인 지자체 협력 사업은 농협이 지자체 농민과 협력해 농정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공동 투자해 지역 농업 발전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백승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농업 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으로는 해결의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 농협 주체인 농민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노하우, 인적, 물적 자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지역 농정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단기성 지원이 많고 지역 농업 문제의 당사자인 농민이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위원장, 농협시 군 지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해 공조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농협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종문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본부장은 많은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차별화한 농정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지역 농업 주체들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농업 발전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촉진법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협치 모델로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사업도 거론됐다. 국가 지자체가 소성한 자연휴양림의 운영을 산림조합이 위탁하는 방식이다. 조성미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전략상무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통해 체험교실 개설 등 주중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협치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선 산림조합의 다양한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자체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먹거리 지원사업 3종 세트 회생 발판,
내년도 관련 예산은 빠져. 국가식량계획 살펴보니 쌀 공공비축량 증대 등 포함 기존 사업 짜깁기 목소리도. 이른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3종 세트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6일 국가 최초로 수립한 먹거리 종합계획인 국가식량계획에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보장이 중점 정책 방향으로 포함되면서다. 8월 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농식품 바우처 등 3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가식량계획이 기존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먹거리 관련 사업을 한데 모아 유엔 등 해외에 제출할 홍보책자와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다. 식량안보 환경보전 먹거리 기본권 중요성 절감. 국가식량계획 확정은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등을 거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내년 45만 톤으로 늘리고 밀콩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이겠다는 약속은 이를 방증한다. 지역 단위 식품 자급력을 제고하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조사 연구와 전담 FD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함으로써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를 지난해 91곳에서 2015년 150곳으로 늘린다.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낮춘다. 지역 단위 경축 순환 모델을 내년에 개발하고 식품 소비 기한 표시제를 2023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제품 등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최대한 8년간 유예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음식물 손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위기 대응도 강화한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1헥타르당 266kg에서 2025년 233kg으로 낮추고 지열, 폐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시설 원예 면적을 2019년 849헥타르에서 2030년 1196헥타르로 넓힌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한다.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 3총사를 통해서다. 맹탕 짜깁기 논란도. 국가식량계획이 맹물대책, 이율배반 구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 확대는 앞서 8월 30일 확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국가식량계획과 지역 푸드플랜 관련 개정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신설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소비기한 표시제도 국회에서는 이미 가닥을 잡았고 2024년 도입하는 축산물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도 국제 추세에 맞춰 오래전 방침이 서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겠다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엔 관련 예산이 모두 빠져 있다. 윤재갑 의원, 청년 농업인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농업인의 날에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 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후계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활발하고 생기 있는 팔팔한 청년의 의미를 담아 매년 8월 8일을 청년 농업인의 날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농업인의 활성화와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유니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 농업인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관련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FTA 수입 저지 넘어 해외 시장 개척을. 농정 전환 방향은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 통상협상은 기브 앤드 테이크의 원리가 지배한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줄 수밖에 없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시장 개방에 적극 뛰어들었고 그때마다 무언가를 내주는 쪽은 항상 농업 부분이었다. 정부가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할 때마다 우리 농촌이 크게 휘청였던 이유다. 게다가 농축산물 시장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쏘아올린 메가 FTA 시대가 막을 연 것이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농업 부문의 전략도 전환이 필요한 때다. 문한필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부교수를 만나 새로운 통상 질서에 맞설 농업 부문의 전략을 들어봤다. 메가 FTA는 양자 FTA와 어떻게 다른가? 메가 FTA는 강화된 새로운 통상 규범의 탄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 영연방 3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 FTA를 적극 추진했다. 이런 양자 FTA는 농축산물 관세 추가이나 새로운 수입 품목의 증가 등으로 농업 부문에 어려움을 줬다. 메가 FTA는 다른 차원이다. 농식물 위생 검역 규정의 구획화, 영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기존의 양자 FTA에서는 경험하지 못했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 새로운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국제무역 질서를 바꿀 정도의 통상 규범을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CPTPP는 메가 FTA의 강화된 규범을 상징할 정도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 미치는 여파도 다를 수밖에 없다. RCEP의 경우 참여국 중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국가는 이미 FTA를 체결한 상태다. 반면 CPTPP는 확연히 농축산물 수출국에 유리한 FTA다. CPTPP는 CPTPP의 전신인 TPP를 주도한 미국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다. 여러 통상규범 중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강화된 SPS 규정이다. CPTPP는 SPS 규정의 투명성 구획화, 동등성을 내세우면서도 수입국의 역할을 대폭 늘렸다. 수입국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면 수출국이 요구하는 대로 SPS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도 농식품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멈췄다. 어디까지 읽었지? 어디야? CPTPP는 원산지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영내에서 원료를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원산지는 국산이 된다. 농식품 기업은 원료 공급선을 바꾸는 변화가 요구될 것이다. 강화된 SPS 규정에 대응하려면 검역 당국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TPP 논의 당시부터 검역 당국의 조직, 인력, 설비 보강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SPS 유관기관 업무 연계가 미비해 효율성이 낮은 점이 문제로 꼽힌다. SPS 협의체를 설치해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SPS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통상 전문가도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가는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는다.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도 높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도 어려워진다. 2015년 열린 세계무역기구 나이로비 강요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물류비 지원을 2023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되면 국내 수출업체와 수출 농가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지원한다. 시장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지원 방식을 늘려야 한다. 또 생산자 단체의 조직화와 기능 확대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조직의 역량을 높이면 바게닝 파워도 높아진다. 정부 가입 검토 중인 CPTPP, 동식물 위생 검역 규정 강화 등 새 통상규범 완화, 농업 여파커, 협의체 구축 전문가 양성 필요, 폐업 지원제, 피해 보전 직불제는 부정수급 등 부작용 줄여 재설계, 20-30년 후 관세 대부분 철폐, 다른 방식 비관세 장벽 고민해야. FTA 추진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은 일몰이 도래하고 있다. 폐업 지원제나 피해 보전 직불제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제도 시행으로 나타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폐업 지원제는 그동안 장목 전환에 따른 풍선 효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낳았다. 우선 폐업 지원제의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현금 지원을 통해 일시적인 장목 전환을 유도하는 지금의 방식은 일시적인 구조조정 효과만을 낼 뿐이다. 정책 목표를 탈농, 휴경, 장목 전환 등으로 구분해야 분야별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한다. 폐업 지원제는 지원 대상 기관을 품목이 아닌 농가로 하는 새로운 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장기 FTA 대책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지금의 중장기 대책은 농업체질 개선과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을 큰 축으로 한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제시된 것이다. 새로운 프레임을 생각해야 할 때다. 이제는 FTA 보완 대책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메가 FTA 시대에는 국내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 외국산에 밀리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농업계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 메가 FTA 시대가 열리면서 수입국이 관세를 통해 농축산물 수입을 막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봐야 한다. 20-30년 후면 관세는 대부분 철폐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방식의 비관세 장벽을 고민해야 한다. 탄소 중립이 기회가 될 수 있다. EU는 환경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도 생산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수출을 위해선 상대국의 관세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뚫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상협상 때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라진 농축산물 관세. 정부는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요 수입 농축산물은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도 만 17년이 지났다. 한칠레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 관세는 양어제의 품목을 제외하고 이미 모두 사라졌다. 한유럽연합, 한미, 한호주,
한중 FTA 등에 따른 주요 품목의 양어 관세도 수년 내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쇠고기 2026년 철폐, 칠레 신선포도 이미 무관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축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는 7년 이내에 관세 없이 축산물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쇠고기는 미국산이 2026년, 호주산은 2028년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된 결과다. 미국산은 기존 40%였던 관세율이 2021년 13.3%로 줄었다. 호주산도 18.6%로 감소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EU산은 올해부터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미국산은 냉동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이 2018년부터 관세가 사라졌고 올해 냉장 삼겹살마저 관세가 철폐되면서 모든 돼지고기가 국내에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캐나다산은 냉동 돼지고기가 2019년부터 무관세로 들어왔고 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은 2017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다. 닭고기는 EU, 미국산 냉동 닭다리가 올해부터 무관세다. 냉동 닭날개, 냉동 닭가슴은 EU산이 2024년 7월 1일, 미국산은 2023년 관세가 철폐된다. 주요 수입 과일에 붙는 관세도 머지않아 철폐될 예정이다. 신선포도는 미국산이 2028년 관세가 철폐된다. 칠레, 페루, 호주산은 5월부터 10월을 제외하고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키위는 EU산이 2026년 7월부터 철폐된다. 호주산은 연중 5월에서 10월 판매되는 물량에 붙었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8년부터는 0%가 된다. 광고. 광고만 있으면 좋겠다. 기록적인 폭우, 태풍이 집어삼킨 제주 농작물. 14호 태풍 찬투, 제주도 타격. 겨울무 파종 면적 절반 침수. 태풍 오기 전부터 지속된 땅이 물머금고 있어 배수 망막. 감자 싹 꺾이거나 종자 썩어. 최악의 경우 40%까지 타격. 마늘 가을 장마의 태풍까지 파종 시기 놓쳐 생산 감소 전망. 제14호 태풍 찬투가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제주도를 핥히고 지나갔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태풍 찬투는 최근 파종과 아주 심기를 마친 제주 겨울채소 재배 현장에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제주 동부지역 겨울무 포전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 지역 내 겨울무 포전 침수 상황을 살핀 강석보 성산일출봉 농협조합장은 밭에 고인 물이 하루나 이틀 내에 빠지면 다행이지만 물이 계속 고일 경우 복구에 난항이 예상된다면서 태풍이 오기 전부터 지속된 강우 탓에 땅이 물을 머금고 있어 배수가 원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문후 경제사업본부장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지만 겨울무 파종 면적의 절반 정도가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복구를 돕기 위해 방제약이나 재파종용 종자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파종을 하더라도 파종 시기를 놓치면 원활한 생육을 장담할 수 없어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금란 유통사업소장도 8월 말부터 9월 초에 겨울무 파종이 집중됐는데 태풍이 불어닥친 지금 이때가 바람에 가장 취약한 때라면서 뿌리가 제대로 활착되기 전에 뒤틀려 썩는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 감자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두정 구자농협 상무는 당근은 어느 정도 뿌리가 자리 잡은 상태여서 큰 피해가 있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후 비가 계속 내리면 병해가 발생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상무는 또 지역 내에서 660헥타르 정도 감자를 재배하는데 비바람에 의해 종자가 썩거나 싹이 깎였다는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재배 면적의 40%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겨울채소 농가가 밭을 재정비해 겨울무를 파종하면 겨울무 생산이 오히려 과잉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동규 제주농협지역본부 농촌지원단장은 겨울무는 파종 한계 시기가 10월 중순으로 비교적 늦기 때문에 양배추, 브로콜리 등 다른 겨울채소를 심었다가 피해를 본 농가가 겨울무를 재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겨울무 공급 과잉은 물론 늦은 파종으로 인한 품질 저하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늘 주산지인 대정 지역에선 길어진 가을 장마에다 태풍까지 겹쳐 적중 파종 시기를 훌쩍 넘긴 탓에 추후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희찬 대정농협 상무는 평년이면 9월, 10월께 지역 내 마늘 파종이 완료됐다면서 올해는 최근까지 지속된 비로 파종률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그치더라도 토양이 적당히 건조될 때까지 파종을 미룰 수밖에 없어 9월 말 파종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농협지역본부장은 17일 아침 권역별로 팀을 나눠 제주 전역에 대한 태풍 피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강승표 본부장은 명절 직전 들이닥친 태풍에 피해를 본 농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 대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 정오까지 제주도에 최대 5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명품 사과 생산 열공 고소득 창출 열매. 사과농가 강칠성시 전북 무주서 22년째 농사지어 전문가 문의, 서적 탐독 등 노력, 다품종 소량 재배로 고객 공략, 연간 50톤, 1억 3천만원 소득. 전북 무주군 분안면 대소리에서 22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강칠성씨. 그는 자타공이 나는 사과 명인이다. 품종 선택부터 포전관리, 판로 개척까지 모든 면에서 발군의 실력을 자랑한다. 덕분에 강씨의 사과는 평균 당도 17브릭스를 기록하며 최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명품 사과 생산을 위해 강씨가 주력하는 분야는 포전관리다. 석회살포로 토양 산성화를 막고 우드칩, 퇴비, 부엽토, 수단그라스 등을 투입해 지력을 높인 게 대표적이다. 여기에 유용 미생물 발효액 살포, 봉지 씌우기, 반사 필름 설치 등으로 영농비를 줄이면서 병충해도 막는다. 강씨는 봄철 꽃 쏟기와 열매 쏟기 작업도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제때 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껍질 아랫부분이 암적색으로 함몰되는 고두 증상을 막기 위해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주지 말고 봉지 씌우기 전 칼슘제를 옆면에 살포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다품종 소량 재배도 그만의 전략이다. 강씨는 1만 1,570제곱미터 규모 과원에 감흥, 홍로, 아리수 등 여러 품종을 심었다. 품종별로 출하 시기가 다르다 보니 홍수 출하를 피할 수 있어 소득도 안정됐다. 강씨는 고객 수만큼 입맛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품을 적절히 분산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귀뜸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강씨는 늘 공부했다. 전문 서적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궁금증을 즉시 해결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의 강소농 현장 컨설팅도 강씨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줬다. 강소농 현장 컨설턴트 유형무 씨는 강씨는 액비를 직접 만드는 등 배운 것을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현재 강씨는 연간 5천여 톤의 명품 사과를 출하하며 1억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다. 이에 대해 유 씨는 강씨의 장부엔 다양한 고객 정보가 빼곡히 들어있다며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억대 농사의 비결 중 하나라고 꼽았다. 이 같은 꼼꼼한 고객 관리는 자연스레 판매로 이어진다. 강씨는 매년 봄, 가을이면 인근의 무주 부남 둘레길을 찾은 관광객을 위해 농장 앞 시식회를 연다. 또 농장을 교사 연수장과 학생 체험 공간으로 제공하는가 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 홍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확보한 고객만 4,500명이 훌쩍 넘는다. 강씨는 과원을 북향으로 조성했더니 새들이 잘 찾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류 피해도 막았다며 농가 스스로 농장 관리의 최고가 되어야 상품이 명품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노력이 소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0회 대산농촌상 수상자 이도운, 이백연, 권순일 3명 선정. 대산농촌재단은 제30회 대산농촌상 수상자로 이도운 괴산 먹거리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백연 전 산들바다 유기농업 영농 이도운 괴산 먹거리 연대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이백연 전 산들바다 유기농업 영농조합 법인 이사, 권순일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연구관 등 3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도운 이사장은 유기농업 기술 보급으로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지역 내 27개 단체의 참여를 이끌고 먹거리 순선한 체계를 구축한 데도 이바지했다. 이백연 전 이사는 유기농민 생산 공동체를 조직해 다품목 협업 농사 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동육묘 공동선별 기계화 등으로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산지 가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모델을 제시했다. 권순일 연구관은 29년간 꾸준히 사과 품종 개발에 매진해 재배환경,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30여 신품종 개발 등 국산 품종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했다. 수상자는 모두 1억 2천만 원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시상식은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이러면 안 되지. 32분에 멈췄네. 이러면 안 되지. 마이크. 중국산 건조 생강 저가 신고 의혹 조사를. 생강 전국협의회 성명 발표. 수입량 크게 늘어 대책 시급. 원산지 둔갑 근절 방안 필요. 유통이력 관리제 도입해야. 생산자 단체들이 중국산 건조 생강 저가 신고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생강 주산지 농협 41곳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생강 전국협의회는 최근 중국산 건조 생강 저가 신고 의혹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생강 전국협의회는 생강 관세율이 377.3%인 초민감 품목이라며 정부는 국내 생강 재배 농가와 생강산업 안정을 위해 저가 수입 신고 관행과 원산지 둔갑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생강 수입 증가로 국내 생강 수입 기반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가파른 수입량 증가세를 보이는 건조 생강을 둘러싼 저가 신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5년 6,513톤이던 전체 생강 수입량은 2020년 9,425톤으로 5년 만에 45% 증가했다. 특히 건조 생강은 같은 기간 수입량이 165%나 늘어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건조 생강의 연도별 수입량은 2012년 250.1톤에서 2016년 510.7톤, 2018년 573.1톤, 2019년 630.9톤, 2020년 1095.2톤 등으로 증가세다. 협의회는 건조 생강 1kg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kg이 필요한 만큼 지난해 건조 생강 수입량을 신선 생강으로 확산하면 1만 톤이 넘는다며 여기에 신선 생강 등의 수입량을 합치면 지난해 수입량이 2만 톤에 육박하고 이는 국내 생산량인 약 3만 톤과 비교할 때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건조 생강의 1kg당 수입 단가가 0.4달러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건조 생강이 다진 생강으로 재가공된다는 농민신문 보도가 나왔다며 저가 신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생강 재배 농가의 피해와 국내 생강 산업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는 건조 생강을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해 저가 수입 신고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생강에 대한 수입 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도 도입 등 원산지 둔갑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원 생강전국협의 회장은 수입 생강 저가 신고 관행이 근절되지 않으면 관세 포탈로 국고가 손실되고 국내 생강 산업도 붕괴될 것이라며 생강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산자 단체인 한국생산자연합회도 중국산 건조 생강의 저가 신고와 불법 유통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임희문 생강생산자연합회장은 중국산 건조 생강이 다진 생강으로 대량 유통되며 생강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중국산 건조 생강 저가 신고 의혹 규명에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평원 세종시 보건소 의료진의 달걀 전달. 축산물 품질평가원은 세종시 보건의료진에 달걀 2만 개를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됐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의료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권고 축값 추락. 정부가 5,000톤 이상 수매해야. 산림청과 AT는 10월 15일까지 다문화 이주 여성 원래 다른 거네? 배고파. 다문화 이주 여성 대상 임산물 활용 요리 공모. 산림청과 AT는 10월 15일까지 다문화 이주 여성 대상 한국산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공모전을 연다. 현지 요리 UCC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결혼 이민 여성의 권익 신장과 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지 레시피를 발굴해 국산 임산물의 해외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공모전 참가 대상은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한 결혼 이민 여성 개인 또는 결혼 이민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된 5인 이하 팀이다. 밤, 떫은 감, 버섯, 산나물, 대추 등 국산 임산물을 주재료로 해 참가자의 출산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을 요리하는
3분 미만의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1인당 2점까지 공모가 가능하다. 요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영상의 대중성, 독창성, 국산 임산물 활용도, 현지 유행 가능성을 종합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각각 만원, 우수상 각각 100만원, 장려상 각 50만원 등 모두 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고축값 추락. 정부가 50톤 이상, 정부가 5,000톤 이상 매수 수매해야. 고추산업연합회 긴급이사회 농식품부 등 각계 협조 요청. 한국고추산업연합회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건고추 수매 비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건고추 산지 가격 급락으로 수매 비축 등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연합회가 농민들의 뜻을 각계에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고추 생산량이 지배 면적 증가와 양호한 작황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 건고추 산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소비 침체까지 이어져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 수안동 농협 농산물 공판장의 건고추 학원 600g당 평균 경락값은 8월 1만원에서 9월 들어 7천원 후반대로 내려앉았다. 올해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이대로 가다간 7천원 선도 무너질 것이란 게 주산지 농협조합장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정부가 5,000톤 이상의 건고추를 8,500원 이상의 수매에 건고추값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덕근 전북 고창농협조합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인건비가 폭등한 데다 농자재 값도 많이 인상됐다며 정부가 건고추를 600g당 최소 8,500원에서 9,000원에 수매해줘야 고추 농가들도 다음 생산에 이어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용국 충남 태안 안면도 농협조합장은 현재 정부의 건고추 비축 물량은 1,400여 톤에 불과하다며 향후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올해산 건고추 수매 비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건고추 수매 비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고추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홍성주 회장은 고추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임에도 농가 고령화, 높은 노동 강도, 수입 냉동 고추 공세 등으로 산업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0월 안에 수매에 나서도록 적극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시위, 집회 등 집단 행동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 시동. 한우 탄소 중립 대책이 발족, 민간 합동 매월 회의 개최, 내년부터 사양 관리 등 연구. 전국 한우협회가 탄소 중립 기조에 발맞춰 탄소 배출 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간 합동 한우 탄소 중립 대책 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우 탄소 중립 대책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한우 담당자, 대학 교수, 언론인, 한우정책연구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국 한우협의회 한우정책연구소가 주관하며 매월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15일 첫 회의에서는 이상석 순천대학교 교수가 장내 발효 온실가스 저감 방안,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가 한우 가축 분뇨 처리 및 이용 단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한우 탄소 배출 저감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상시 사육 마리수 유지를 전제할 수 있는 한우 탄소 중립 실현 방안과 농가 적용 검증에 관한 연구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육 마리수를 줄이지 않고 스마트팜 등을 이용한 정밀 사양 관리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사육 모델도 제시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이라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우 사료 개발과 분뇨 처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가원, 합촌축협, 경상국립대, 초우량 한우 집단 육성협약,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경남합촌축협, 경상국립대학교가 초우량 대형 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업무 협약을 계기로 사료 효율성이 높고 성장이 빠른 초우량 대형 한우 사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초우량 대형 한우 집단 육성 목표는 거세후 평균 출하 체중 1톤, 육질 1+ 등급 이상이다.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생산성과 육질이 우수한 초우량 대형 한우 집단을 조기에 육성해 농가 소득 향상과 탄소 중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욱 합촌축협 조합장은 세계 기관의 협력으로 초우량 대형 한우 집단이 조기에 육성돼 한우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별일 있겠어? 방심금물, 사고 나기 전 예방 최선. 농작업 사고 예방만이 살기. 영농활동과 농작업 사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영농 현장에 고령 농민들이 많은 데다 농작업은 야외 육체노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농작업 관련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좁은 논두렁과 밭고랑, 경사진 비탈길, 불규칙한 집안 등은 고령 농민들의 농작업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농작업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농작업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4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영농활동 안전사고. 6월 경기 여주의 농민 김모 씨는 20kg이 넘는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 논에 농약을 살포하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한쪽 발이 제대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었고 분무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것이다. 결국 척추가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영농활동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넘어짐이다. 2019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민들의 업무상 손상 유형 가운데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는 40.8%에 달한다.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환경 속 위험 요소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농작업 통로인 논두렁과 밭고랑은 최소 30cm 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평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사진 보행 통로엔 계단이나 미끄럼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사다리나 경운기 트레일러, 농기계 승하차 발판, 고소작업대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사다리를 사용할 땐 바닥이 평평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농기계 승하차 때문에도 진흙 등으로 발판이 미끄럽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가축사고 관련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축에 의한 접촉, 충돌, 물림사고는 경험 많은 숙련자에게도 종종 일어난다. 특히 소사육 농가에서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높다. 양돈, 양개보다 접촉 빈도가 높고 소의 몸집이 다른 가축보다 크기 때문이다. 소를 돌볼 땐 사전에 피신 경로와 탈출로를 확보하고 출산 직후나 포유기 등 소가 예민해지는 시기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갓 태어난 송아지와 함께 있는 암소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용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과 교수는 출산 직후나 몸이 안 좋을 땐 평소에 온순하던 소도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며 체혈 접종 등 소가 아파할 수 있는 작업을 할 때나 작업자가 바뀌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돈장에서의 농작업 사고는 돼지 교배와 이동출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농진청 양돈장 사고 예방을 위해 돼지 이동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 신발 끝에 보호캡이 들어간 안전화 착용, 외부 작업자는 돼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두꺼운 바지 등의 보호 장비 착용, 작업자의 허리 높이 위로 올라오는 모리판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다른 사고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은 것이 질식사고다. 질식사고는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서 주로 일어나지만 산소가 부족한 생강굴이나 대형 곡물 저장고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분뇨 처리 시설 내 질식사고는 밀폐 공간에서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한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의해 일어난다. 필수적 안전조치가 없이 밀폐 공간에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기존 작업자가 쓰러졌을 때 안전장비 없이 동료 가족 등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필수적이다. 공기호흡기나 공기마스크 같은 호흡용 보호구뿐만 아니라 추락사고를 대비한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무전기, 경보기 등의 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김기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뿐 아니라 작업 중에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가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피고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 속 안전사고에서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인 사고는 날씨 요인으로 발생하는 온열 질환, 한랭 질환 등이다. 더운 여름철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불가피할 땐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폭염이 발생하는 날엔 농작업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작업복 안에 얼음조끼, 냉풍조끼를 착용하는 등 체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보조 의복을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 저온에서 작업할 땐 체온 유지를 위해 수시로 따뜻하고 깨끗한 물 또는 음료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간단한 먹거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작업 중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척즙기 씻고 있는데 갑자기 기계 작동. 손가락 부상, 아찔. 가공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법. 사과를 즙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충남 예산의 농민 A씨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에서 착즙기를 세척하던 중 사과를 즙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충남 예산의 농민 A씨는 얼마 전 아찔한 일을 겪었다. 농산물 가공 사업장에서 착즙기를 세척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돼 손가락을 살짝 다쳤기 때문이다. A씨는 가공 사업장에서 손을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농민들이 많은데 이 정도로 다친 게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산물 가공 사업장이 농작업 사고의 주요 발생 장소로 부상하고 있다.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민이 늘어난 데다 가공사업장에 날카로운 부품이 포함된 절단기, 분쇄기 등이 있어서다. 농산물 가공사업장에서는 가공장비로 인해 손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농산물 가공시설 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가공장비에 의한 사고가 82.5%로 단연 두드러졌다. 이어 중량물 취급, 미끄러운 바닥, 칼 등의 순이었다.
사고로 손상된 신체 부위는 손가락이 33.8%로 가장 많았고 손과 팔이 그 뒤를 이었다. 손상 형태는 상처가 41.2%,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가공시설에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날카로운 칼날 혹은 임펠러가 있는 분쇄기, 박피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분쇄기와 박피기를 사용할 때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세척이나 점검을 할 땐 전원을 꺼야 한다. 기계를 켜놓은 상태에서 세척 점검을 하다 갑자기 작동돼 신체 부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착즙기도 세척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전원을 꺼야 기계 속으로 신체 부위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냉각기, 포장기, 금속 검출기 등을 사용할 땐 컨베이어 벨트에 옷이 빨려 들어가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좁은 소매의 옷을 착용하는 게 좋다. 살균기의 경우 고온이 발생하는 부위에 단열 처리를 해야 화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살균 작업 도중엔 뜨거운 증기가 방출되므로 결합 부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서민태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 연구사는 가공사업장에서의 사고는 신체 부위 절단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가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뭐 이렇게 많지? 찬란한 색, 묵직한 먹빛, 향연 속으로 올가을엔 다양한 전시를 감상하며 예술의 세계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가을바람과 함께 비엔날레의 계절이 다가왔다. 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미술축제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지난해 열리지 못한 비엔날레가 올해 속속 열리고 있다. 그중 전남 일원에서 10월 31일까지 열리는 2021년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에 다녀왔다. 올해로 두 번째인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는 2018년 처음 열린 전남 수묵화 비엔날레와 이름이 다르다. 1회는 전시 내용을 수묵화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단색에서 채색으로 수묵의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전시의 주체는 오체 찬란 모노크롬을 직역하면 단색이니 오체가 찬란한 단색이라는 뜻이 된다. 얼핏 들으면 모순 같지만 수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서양화 영상 등 현대 수묵 작품들까지로 확장한 것이다. 우리 전통의 색은 적백, 흑청, 황해, 오방색이다. 선조들은 오방색에 우주의 색이 다 들어있다고 믿었다. 이건수 2021년 전남국제 수묵 비엔날레 총감독은 오방색이 다 들어있는 먹빛은 완전한 색이라며 먹빛은 다양한 기법과 표현 방식에 따라 한 가지 색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채로운 색을 품고 있다고 전시의 주제를 설명했다. 이번 비엔날레에선 한국화뿐만 아니라 서양화 미디어 아트, 설치 예술 등 수묵 기법이 적용된 다양한 장르가 전시된다. 모두 6개의 전시관에서 진행되는데 주 전시관은 목포와 진도에 나뉘어 있다. 1관은 목포문화예술회관, 2관은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3관은 유달초등학교, 4관은 남도전통미술관, 5관은 소치기념관, 6관은 진도향토문화회관이다.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은 1에서 3층 전시실로 구성돼 6개 전시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양 화가인 서순례 도슨트의 안내로 전시장을 둘러봤다.
박대성의 천년배산이라는 작품은 전시실이 한쪽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울 정도로 큰 작품이다. 작가가 외국을 다니다 보니 외국에는 대형 작품이 많은데 한국에는 작은 작품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 작품은 한국에 들어와 제일 먼저 그린 그림이란다. 웅장한 경주 불국사와 소나무의 묵직함이 수묵을 통해 잘 드러난다. 설치예술 작품인 김윤수 작가의 바람의 사원이라는 작품도 눈에 띈다.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언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옅은 푸른색 플라스틱 재질의 재료가 겹겹이 쌓이니 층마다 같은 색이라도 다른 느낌을 준다. 서 도슨트는 먹이 종이에 번지고 스미는 느낌처럼 시간이 인생에 스미고 번지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 미디어 아트도 있다. 김승영 작가의 쓸다라는 작품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먼저 만나는 영상에서 한 스님이 대빗자루로 절마당을 쓸고 있다. 작가는 빗질과 붓질, 먹가는 행위를 모두 수행이라고 여겼다는 설명이다. 스님의 빗질을 한참 들여다보니 그 단순한 행위는 우리가 살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이 끝난 후 결과물이 들어있는 방으로 갔더니 컴컴한 어둠 속 상자 안에 흙 같은 재질의 가루 한 주먹이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 정리돼 있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는 2층 높이의 모니터가 세로로 길게 세워져 있고 그 속에는 겸재정선의 박연폭포가 이남 작가의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있었다. 물줄기는 모니터 속에서 쏟아지며 우레와 같은 폭포 소리를 내었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빛이 수묵처럼 아름답게 표현됐다. 군데군데 보이는 외국 작가의 작품도 흥미로웠다. 벨기에 출신 스텝 드리센의 무제라는 작품은 노란색 바탕에 그려진 기역과 니은자의 모양의 검은색이 마치 수묵처럼 번지듯 그려 있었다. 도슨트는 동양의 수묵화 기법을 차용해 작업한 외국 작가들을 많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을 비롯해 독일, 방글라데시, 벨기에 등 15개국 200여 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주전시관 외에도 광양, 여수, 나주, 광주 등 4개 지역에선 특별전이 열리고 여수, 구례, 보성 등 9개 시군에서는 별도의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남 전체가 전시관인 셈이다. 각 전시관마다 도슨트가 상주해 있고 전시관 앞에 설치된 바코드를 찍으면 휴대전화 오디오 서비스를 통해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도 있다. 부대 행사도 있다. 목포 문화예술회관 앞에서는 매일 수묵 부채 그리기, 수묵 캘리그라피, 수묵 머그컵 만들기 등의 행사가 열리고 진도 울림삼방에선 매일 생활 속 수묵 그리기 체험이 펼쳐진다. 코로나19로 직접 전시관을 찾기 힘든 관람객을 위해 공식 누리집에는 전시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상현실 전시관도 마련돼 있다. 1사관은 입장료가 1만원, 나머지 전시관은 모두 무료다.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 인생을 들여다보는 듯 묵직한 수묵화 한 편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여기는 건강이니까 목이 너무 아프다. 이제 반장 왔네. 와. 같이 읽는데 할 수 있어.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하나? 오케이, 고! 장보기부터 영농 업무까지 원스톱 호응. 불 담아지.
능선농협 종합청사 신축 이전 본점 하나로마트 한자리에 금융점포 영농자재센터까지. 조합원 고객 편익 증대 기대. 경기 여주 능서농협이 본점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을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능서농협은 8월 17일 능서면 번도리에 새 둥지를 틀었다. 총 12,799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531제곱미터 규모로 종합청사를 신축 이전한 것이다. 건물은 모두 3개 동이 들어섰다. 1동은 지상 2층, 2, 3동은 지상 1층 건물이다. 1동 1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가 들어섰다. 하나로마트 내엔 로컬 푸드 직매장도 설치해 직영농가가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2층은 사무실을 비롯한 대강당과 소회의실, 조합원 문화생활을 위한 취미교실 등으로 꾸며졌다. 2동은 영농자재센터, 3동은 마트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지상에는 약 100대 규모의 주차장도 마련해 조합원과 고객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종합청사는 지리적 이점도 뛰어나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여주 나들목과 경강선 세종대왕릉역에 인접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또 인근은 약 2,5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잠재적인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종합청사 신축은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일이다. 기존 본점은 지은 지 50년 이상 돼 건물 노후화로 조합원과 고객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능서농협은 지난해 8월 종합청사 기공식과 안전기원제를 개최하고 1년 동안 공사를 진행했다. 수건사업이었던 만큼 준공식을 개최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잠정 연기했다. 대신 그동안 사업장을 이용해준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13일부터 23일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할인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 기간 홍로사과, 캠버렐리, 포도 등 제철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능서농협은 종합청사 신축을 계기로 조합원과 고객에게 양질의 신용경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인류농협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명호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들의 성원 덕분에 현재의 능서농협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100년 농협을 준비하는 능서농협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장길 강릉농협 조합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농산물 품질 향상 판로 확대 이바지, 고랭지 농산물 상품화 주력, 농가 조직화 기술 교육 등도.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과 함께 한마음 뜻으로 조합원을 섬기며 농업 농촌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최장길 강릉농협 조합장이 최근 농협 창립 60주년을 맞아 농가소득 증대 기원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9년 취임한 최 조합장은 고랭지, 감자, 배추, 무 등을 취급하는 주산지 농협의 수장인 만큼 농산물 판매 확대 및 상품화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사업 활성화에 기반을 갖춰나갔고 그 결과 강릉농협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지난해 3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만큼 성장했다. 취급 물량 또한 1만 5천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강릉농협은 올해 4월 농협경제지주가 실시한 2020년 APC 종합평가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최 조합장은 농가 조직화와 재배기술 교육을 통한 농산물 품위 향상에도 힘써왔다. 고품질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연히 높은 값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동선별 출하에 육성에 공들였다. 이에 강릉농협 무공선출하에는
지난해 농협경제지주가 선정한 하반기 우수 생산 조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 내 복지시설에 생필품 지원, 연탄, 밑반찬 전달 등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최조합장은 농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준 상으로 여기겠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복지농촌 건설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강릉 농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쌀 즉석밥 원료로 공급 확대. CJ제일제당 농협대전유통 고난마루 조공법인 업무협약. 충남 공주 지역 쌀이 CJ제일제당의 즉석밥 햇반 원료로 확대 공급된다. 햇반은 국내 즉석밥 제품 1위 브랜드다. 햇반 원료로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쌀의 품질과 안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공주시 CJ제일제당 농협대전유통 고난마루 공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최근 공주시청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생산 쌀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시기는 김정석 공주시장과 박태준 CJ제일제당 상무, 오세철 농협대전유통 대표, 임장민 고난마루 공주시 농협쌀 조공법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공법인은 올 3월 22일 농협대전유통에서 열린 공주시의 날 행사를 계기로 CJ제일제당에 햇반 원료 쌀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700톤을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1000톤 이상을 납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납품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특산물로 납품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농민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거봉포도 맛본 소비자들 따봉. 입장 거봉포도 축제 추진위 드라이브스루 방식 판매. 충남 천안 입장 거봉포도 축제 추진위원회 충남 천안 입장 거봉포도 축제 추진위원회는 6월 20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위치한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거봉포도 판매 축전을 열었다. 판촉전에서는 거봉포도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판매했는데 하루에 수백 상자가 팔릴 정도로 휴게소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추진위는 2019년까지 20년간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장 거봉포도 축제를 개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해부터 홍보 판촉전 형태로 행사를 변경했다. 지난해엔 2kg짜리 포도 1만 2천여 상자가 팔렸을 정도로 대성황을 거뒀다. 민광동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올해도 축제는 열지 못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거봉포도를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렸다며 올해는 홍보를 강화해 지난해 이상의 판매 실적이 최종 집계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8일 행사가 열린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음성 삼성배 대만 수출 올해 64톤 선적. 삼성농협 16년간 연속 진출. 매년 100에서 200톤가량 보내. 충북 음성 삼성농협이 7일 지역의 대표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삼성배 64만 톤가량을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한 선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수출한 삼성배는 삼성농협 삼성수출 배장목회가 생산한 것이다. 삼성배는 지난달 19일 1차 선적을 시작으로 이달 1일과 3일에 이어 이번이 4차 선적이다. 총 수출된 물량은 64.8톤이며 1억 8천만 원 상당이다. 15명의 전문 배수출 농가로 구성된 삼성 수출 배장목회는
20헥타르 규모 재배 면적에서 연간 200여 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 수출 단지로 선정됐으며 2006년부터 매년 100에서 200톤의 고품질 배를 대만으로 수출하고 있다. 진 의장 회장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인력난과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이 컸지만 16년 연속 수출이라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정희철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수출배 선별 선적 작업의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삼성배 수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수치값 제고를 위한 영농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호박 공선의 재건, 농가도 쑥. 광양농협 공동선별 역량 강화, 수치값 높여 매출 증가 견인. 전남 광양농협이 애호박 공동선별 출하액을 재건해 1년 만에 농가 수치값을 20% 올리는 성과를 냈다. 공선에는 올 상반기 농협중앙회 우수 생산자 조직에 선정되기도 했다. 광양농협 애호박 공선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애호박 출하 기간 동안 700톤을 출하해 14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보다 금액 기준 32% 증가한 수치다. 공선의 매출이 1년 만에 이처럼 크게 오른 비결은 조직을 정비해 생산을 규모화하고 철저한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 2년 전만 해도 6명에 불과하던 공선 회원이 지금은 33명으로 늘어났다. 마을별로 반을 만들어 각 반장을 통해 수시로 작황을 점검하고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갖췄다. 그 결과 올해 공선회를 통해 출하한 애호박은 1kg당 평균 2,600원으로 지난해보다 500원가량 높은 값을 받았다. 농가 수출값만 높아진 게 아니다. 워라밸도 좋아졌다. 회원들은 수확한 애호박을 컨테이너에 담아 비닐하우스 앞에 내놓기만 하면 된다. 수집, 선별, 포장, 판매까지 모두 농협이 책임진다. 황승용 공선회장은 농가는 농사에만 집중하니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선별부터 판매까지 농협이 해주니 삶의 질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허승구 조합장은 처음 공선회를 활성화하고자 했을 때 농협에 내는 수수료가 늘어나지 뭐가 달라지겠냐던 사람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공선회를 다들 만족스러워하고 다른 농가도 참여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광양농협은 올해 안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로 새로 건립해 애호박 공선회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토마토, 생강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조직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창원 태추단감 라이브 커머스소 완판, 경남농협, 북창원농협 협력, 출하 앞두고 홍보행사 마련, 1시간 만에 400상자 판매. 한 상자당 쌀 10kg씩 기부. 배처럼 과즙이 많아 배단감이라 불리는 경남 창원의 태추단감이 13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됐다. 경남농협 지역본부와 북창원농협은 본격적인 단감 출하를 앞두고 단감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소개된 단감은 방송 1시간 동안 준비한 400상자를 모두 판매했다. 북창원 농협은 택배비를 포함해 17개에서 20개들이 5kg 한 상자는 2만원에서 9,900원, 29,900원, 21개에서 23개들이는 26,900원 등 시중 가격보다 33% 할인된 가격에 선보였다. 태추단감은 높은 당도와 아삭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다른 단감에 비해 씨가 적고 수확기가 되면 그물 모양의 태가 생기며 초록색을 띈다.
배 같은 부드럽고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이 조화를 이뤄 명품 단감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경남농협은 창원 단감 홍보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와 맞물려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사회공헌 활동도 겸해 방송을 진행했다. 소비자가 태수단감 한 상자를 구입할 때마다 햅쌀 10kg 한 포대씩 적립하는 형식이다. 이날 방송으로 단감 400상자가 모두 판매되면서 햅쌀 400포대를 지역의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태권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농산물 유통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상품성을 높이고 비대면 판매를 강화해 창원 단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진 본부장은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의 중심이 라이브 커머스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경남의 다양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천농협, 백운농협, 도농상생 맞손, 태풍 피해 농가의 지원금 조달. 경북 영천농협과 충북 제천 백운농협이 도농상생 협력을 위해 또 한 번 손을 맞잡았다. 두 농협은 8일 영천농협에서 재해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본 영천 지역 농민을 돕고자 백운농협이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결정해 이루어졌다. 행사에는 김순환 경북농협지역본부장, 조상진 NH 영천시 지부장 등도 참석했다. 영천농협과 백운농협의 훈훈한 상생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백운농협 조합원을 위해 영천농협에서 재해지원금 2천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다. 김성태 조합장은 지난해 영천농협에서 베풀어준 온정에 보답하고자 태풍 피해를 본 영천농협 조합원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이렇게 달려왔다며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농가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영근 조합장은 힘든 경영 여건 속에 주저없이 지원에 나서준 백운농협 임직원과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상생협력이 확산돼 함께하는 백년농협이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낭산농협 농업인 행복버스 운행, 농민 250여 명 장수사진 촬영. 전북 익산 낭산농협이 9일 농업인 행복버스를 운행했다. 전북 농협지역본부와 NH농협 익산 지부도 함께한 이 행사에서 낭산농협은 참석한 지역농민 250여 명의 장수사진을 촬영하며 건강한 노후를 기원했다. 이어 개인별 검안 후 맞춤 돋보기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낭산면 용기리에서 온 오용순 어르신은 작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걱정했는데 오늘 받은 돋보기 덕분에 불편한 점이 해결됐다고 웃었다. 낭산농협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마을별로 방문 시간을 나눠 행사를 진행했다. 김학림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의 삶과 소득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봉농협 대의원 조합원 역량 강화 교육. 전북 김제 진봉농협이 대의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협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농협은 6일에서 7일 1박 2일 동안 농협 구례교육원에서 2021년 진봉농협 대의원 교육을 진행했다. 농협 경영의 중심축인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이들의 농협 사업 이용률을 높여 함께하는 백년농협의 디딤돌을 놓으려는 취지에서다. 교육엔 노정열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대의원 조합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협의 정체성, 대의원의 자격과 역할, 농업 트렌드 변화, 농협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이어 진봉농협의 현황과 사업 추진 방향, 농작업 안전 요령 등도 청취했다. 한편 진봉농협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신청사를 마련했다. 1972년 8월 설립된 진봉농협은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부지에 연면적 1587제곱미터에 2층짜리 청사를 새로 짓는 공사를 11월에 시작한다. 신청사는 2022년 5월 준공될 예정이며 경제사업 활성화는 물론 조합원 편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사업 이용으로 농협 발전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하며 신청사를 마련해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침에 쓰는 일기. 생각의 숲 유인경. 초등학교 때 숙제로 쓰기 시작한 일기를 60세가 넘는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다. 아직도 고전적으로 공책에 볼펜이나 플러스펜으로 꾹꾹 눌러 쓴다. 작가들에게 일기는 문장력 연마의 수단이다. 일상의 에피소드는 작품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의 일기는 사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어린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는 기자들의 취재나 학자들의 연구로도 닿지 못했던 엄혹한 상황 속 유대인 가정의 내밀한 고통을 전 세계에 알렸다. 평범한 소신인 나의 일기는 단순히 생활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만 내게 엄청난 치유 효과를 준다. 어린 시절은 책을 읽고 엄마의 시장에 다녔다. 는 등의 단순한 일상을 억지로 적었다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내 마음 상태와 세상,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젊었을 때 나는 일기장에 미운 사람들의 만행을 폭로하고 가끔 저주도 했다. 주로 오빠와 상사들이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듯 억울함에 가득 차 자학의 글을 쓰기도 했다. 울며 일기를 쓰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글이 번진 적도 있다. 그런데 말이 아닌 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내 상황을 자책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절대 내 일기를 볼 수 없는데도 괜히 들킬까봐 민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살짝 미안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나쁜 감정이 조금은 수그러든다. 또 일기장을 뒤적여보면 지난달에 호들갑을 떨며 고민했던 일들이 저절로 해결됐다는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일기는 내가 자문하면서 스스로 그 아픔을 원래 그럴 땐 그렇게 심각해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낙관적으로 생각이 바뀐다. 일기는 내가 자문자답하면서 스스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수단이었다. 몇 년 전부터 나의 일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일기 속 주된 감정이 슬픔과 원망에서 기쁨과 감사로 바뀐 것이다. 내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고민이 해결됐다거나 나의 만성질병의 천식이 기적처럼 나은 것도 아니었다. 종교에 귀의한 것도 아니고 내 일상은 늘 비슷하다. 일기의 내용이 달라진 비결은 나이와 시간인 것 같다.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에 대한 질투나 시기가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중국 속담처럼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두 발로 땅을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실감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하더라도 가끔 찾아온 행복에 감사하고 흠뻑 기뻐하는 것이 삶은 지탱한다는 것을 매일 절감한다. 일기를 쓰는 시간도 중요한 듯하다. 전에는 주로 밤, 특히 잠들기 전에 일기를 썼다.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반성하고 내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밤하늘처럼 어두운 마음으로 쓰다 보면 분노와 우울함이 머릿속에 들어찼다.
몇 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 책상이나 마당에 있는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일기를 쓴다. 밤사이의 잡념을 정리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기쁨을 만끽한다. 특히 유난히 하늘이 맑거나 커피 향기가 유독 향긋하게 온몸을 감싸는 날에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어서 오감이 작동한다는 점에 감사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불쾌한 언동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난 인복이 참 많구나 라고 스스로 축복 세례를 준다. 난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일 아침엔 멋진 감사의 일기를 쓰기 위해. 목이 너무 아프다. 더는 못 읽겠어. 더는 못 읽겠다. 보이나? 거의 2시간 걸렸네.